안녕하세요. 곡성군 주민 여러분, 미술평론가 이주원입니다. 이주원의 행복한 명화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술 감상의 아주 중요한 소득인 창의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술 감상을 하면 우리가 선물들을 받는데 감동도 받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고양되는 그런 경험을 얻게 되죠. 더불어서 창의력도 자라납니다. 아니 미술 감상만 하는데 창의력이 자라나는가? 그렇습니다. 미술 감상만 해도 창의력은 자라납니다. 미술관에 가면 우리는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 제각각의 시각으로 작품을 했죠.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그 수많은 시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혹은 저 예술가들처럼 자기만의 나만의 시각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술 감상은 우리에게 창의력을 길러주는 좋은 기회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들 보면서 감상하시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창의력과 관련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그림은 16세기 독일 화가인 홀바인이 그린 대사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참 재미있는 그림인 게 독일 화가가 영국에서 프랑스 사람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지금 여기 겹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림을 좀 한번 집중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은요, 왼편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옷을 잘 차려입고 있죠. 바로 영국 주재 프랑스 대사입니다. 오른편에도 한 남자가 서 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의 주교예요. 이 시기에는 아직 주교는 아니었는데 이 그림이 그려진 이듬해 주교가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종교인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영국 땅에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사실 이 사람은 지금 신부이지만, 사제이지만 왕의 밀명을 받고 왔어요. 특명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둘 다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왕의 대사. 자, 이들이 오랜만에 만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싶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진기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림으로 남겨놓을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초상화가 홀바인이 영국에 와 있으니까 홀바인 선생한테 한번 좀 부탁하자. 그래서 홀바인이 이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림 보시면은요, 아주 섬세하고 또 사실적인 이런 표현이 눈에 돋보이는데, 사람들만 아주 정성 들여서 그린 게 아니라 배경과 다른 소품들까지 매우 정성 들여서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품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보겠습니다. 소품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보면은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천구입니다. 천구이. 하늘의 별자리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해시계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발명되거나 창안된 그 무렵에 과학 계측기구들을 보여줍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지구위가 보여요. 지구위. 그런데 지금 지구위에서 지금 드러나는 요 지역은 유럽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로마가 이제 있는 이탈리아가 좀 잘 보입니다. 지금 거꾸로 좀 놓여 있어요. 지구위가. 그리고 옆에는 악기가 보이죠. 수금이 보이고, 그리고 찬송가가 보이고, 그리고 피리들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책이 있는데 수학 관련한 책이에요. 자, 이런 거로 봐서 이 두 남자는 대단한 지식과 교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로 이 두 남자는 대단한 지식과 교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대사죠. 이 사람은 주교가 될 사람이에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둘 다 부자예요. 지금 옷 입은 거 보세요. 대사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죠. 그리고 주교 한번 보세요. 성직자이기 때문에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었지만 한눈에도 굉장히 값비싼 천으로 만들어진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대단한 귀족 집안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엄친아들이에요. 엄친아들. 집안 좋지, 돈 많지, 높은 지위에 있지, 대단한 지식과 교양을 갖고 있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홀바인은 이 두 사람에게 중요한 조언 두 가지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 첫째,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두 번째, 부지런하고 근면해라.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 두 남자가 엄친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엄친아치고는 너무 나이 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수염들이 잔뜩 났죠. 그런데 당시 두 사람의 나이가 둘 다 20대였어요.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나이에 대사가 되고 주교가 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화가는 이들보다 인생 선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충고를 해줘요.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리고 부지런하고 근면해라. 그 메시지를 이 그림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어디에 넣어두었는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그 그림 맨 왼쪽 상단에 커튼이 끝나는 부분에 은빛 물체가 보여요. 이게 뭐냐? 십자고상입니다. 십자고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은으로 조각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은으로 조각한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요, 이상한 물체가 하나 보여요.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빗각으로 있는 이게 뭐냐? 해골입니다. 그래서 해골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두 사람 젊은 사람이죠. 대단한 지위에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죠. 인생을 다 가진 것 같을 겁니다. 그런데 화가는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은 죽을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신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예수님, 하느님의 아들이죠. 하느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 그것도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가? 아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그러니 당신들은 얼마나 스스로를 낮춰야 되는가?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리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미지는 해골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유한하다. 시간은 빨리 흐른다. 그러니 부지런하고 근면하라. 요거를 우리가 외상이라 그럽니다. 제가 외상이라고 여기 문구를 하나 달아놨죠. 외상. 외상은 왜곡된 상을 뜻하는데요. 요것을 다음 넘겨서 그대로 그림으로 보시면 바로 이런 해골입니다. 아니 여기는 제대로 보이는 이 해골이 왜 아까 그림에서는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는가? 요거는 지금 옆에 보시면 지금 그림이 아주 그 삐딱해 보이죠? 그림을 정면에서 본 게 아니라 아주 측면 옆에 가갖고 내려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자, 지금 죄송합니다. 아까 그 상태로 가서 보면 지금 이렇게 그림이 요각도로 있죠. 그래서 요 오른쪽 부분, 그림 오른쪽 부분에서 바짝 붙어갖고 요걸 내려다 보면은요. 해골이 제대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보신 그림은 사진가가 여기서 바로 내려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골이 제 모습으로 보인다. 이걸 외상이라 그래요. 어느 각도에서 봐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각도에서 보면 제대로 보여요. 이걸 그리기 위해서는요. 원근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기하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컴퓨터에 맡기면 할 수 있겠죠. 컴퓨터가 이거 다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16세기에 무슨 컴퓨터가 있습니까? 화가들이 기하학 배우고 원근법 배워서 그 자리에서 보면은 이게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그린 겁니다. 아주 섬세한 그물망을 만들어서 그래서 계산을 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해골을 보여줌으로써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운명이다. 메멘토 모리라 그러죠.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우리의 운명이다. 당신들이 지금 젊고 잘 나간다고 이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부지런하고 근면하라. 신은 게으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신다. 부지런하고 근면하라.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를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바로 익숙한 시각에서만 보지 마라. 익숙하지 않은 낯선 시각에서도 우리는 사물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가 어릴 때 그림 배울 때요. 저도 미대를 나왔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그림을 배웠는데 선생님들이 누누이 이야기하세요. 훌륭한 화가란 테크닉이 뛰어난 화가가 아니다.
기술이 뛰어난 화가가 아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화가가 훌륭한 화가다. 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려면 일단은 사물을 남이 보지 않는 각도에서 보는 습관을 들여라. 익숙한 각도에서만 보지 마라. 남들이 보는 각도에서만 보지 마라. 장독대 위에 올라가서 동네를 보고 그려도 보고, 벌판에 누워서 하늘을 보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해라. 익숙하지 않은 시각, 낯선 시각으로 좀 봐라. 그래서 이 화가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낯선 시각, 익숙하지 않은 시각으로 자꾸 그림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는요, 한 가지 익숙한 시각에서만 보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옆에서도 좀 보고, 그리고 밑에서도 좀 올려다보기도 하고 위에서 좀 밑으로 내려다보기도 하고 다양한 자세를 취하면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화가가 어떻게 세상을 들여다봤을지, 어떻게 대상을 바라봤을지 보면서 보다 보면은요, 우리가 익숙한 시각으로는 보지 못했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의력이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낯선 시각, 남과 다른 시각에서 볼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이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팁으로 제가 포스트잇 노트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문구용품이죠. 포스트잇 노트. 아주 일상에서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트 프라이라는 사람하고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에요. 3M이라는 회사에 같이 다녔는데 스펜서 실버가 아주 중요한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접착제 연구를 맡겼어요. 전천후 초강력 접착제를 만들어봐라. 아무거나 붙이면 다 붙고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전천후 초강력 접착제. 나무하고 돌하고 붙여도 붙고, 종이하고 유리하고 붙여도 붙고, 쇠하고 또 돌하고 붙여도 붙고, 아무거나 붙이면 다 붙는데 한 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접착제를 만들면 우리 회사가 얼마나 매출에 큰 도움을 얻겠는가. 당신이 똑똑하니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스펜서 실버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합니다.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붙여봅니다. 진짜 너무나 신기하게 모든 게 착착착착 다 달라붙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좀 시간을 두고서 떼어봐요. 떼어봤는데 세상에 너무 또 잘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전천후라는 전제는 만족시켰는데 초강력이라는 전제는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붙기도 잘 붙지만 떨어지기도 잘 떨어집니다. 낙담합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만든 결과물인데 이렇게 그 원하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아주 좌절스럽습니다. 그래도 이걸 이용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동료 직원들한테 물어도 보고 세미나도 열어봅니다. 아무도 이런 접착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접착제는 일단 오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잘 붙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떨어지는 접착제는 아무 의미도 없다.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아트 프라이라고 하는 아주 그 젊은, 그 당시 대학생이던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수습으로 들어온 이 친구가 어느 날 교회에서 그 성가대 활동을 하다가 책갈피가 너무 잘 떨어지니까 악보를 이제 여러 노래를 불러야 될 때는 그 노래마다 악보 속에 있는 노래마다 이제 책갈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한 곡 부르고 곡은 이제 그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 책갈피가 너무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곡 넘어갈 때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지 몰라서 막 당황하게 되고 노래도 막 못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때 아이디어로 떠오른 것이 바로 스펜서의 접착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종이에 붙일 수 있고 이 접착제는 아무거나 다 붙으니까 그리고 너무 잘 떨어져서 뜯을 때 종이가 찢어지지도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책갈피 대신에 이 악보에 이 접착제를 바른 종이를 갖다가 붙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붙여보니까 너무 좋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악보뿐만 아니라 모든 책에, 사실 책에 책갈피 놓고 읽다가 빠지면 어디까지 읽었는지 찾는데 너무 짜증이 나고, 그리고 메모할 게 많은데 책에 메모하기 싫어서 책갈피에 메모하다 보면 꽂아야 될 때가 너무 많아서 10개, 20개 책갈피 꽂으면 책을 아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빠지게 되면은 막 다시 찾느라고 짜증이 나고. 그런데 이것을 접착제를 붙여서 책갈피로 쓰면 어떨까? 그러면 10장, 20장 얇은 종이에 접착제를 발라서 붙이게 되면 그러면 전혀 뭐 읽는데 지장이 없고 메모하기도 좋고 나중에 불필요할 땐 떼어내면 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잘 까먹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붙일 수 있으니까 심지어 벽지 위에 붙여도 뜯어낼 때 벽지가 찢어지질 않습니다.
메모장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스펜서 실버 손을 잡고 회사 중역들을 찾아갑니다. 우리 이거 메모지로 출시합시다. 회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의미 있을 것 같다. 그거 잘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1977년에 처음 출시합니다. 예, 전 세계 문구 시장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예, 실패인 줄 알았는데요. 예, 엄청난 성공이었다는 거죠. 예, 전통적인 익숙한 시각에서 보면 실패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시각에서 봤습니다. 낯선 시각에서 보기 시작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실패가 아니라 엄청난 성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창조란 다른 게 아니다. 예, 낯선 시각에서 보는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시각에서 보는 것이다. 예,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시각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몸으로 우리가 습관을 들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뭘 볼 때 자꾸 움직여서 사진 하나 찍을 때도 우리 요즘 얼마나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까? 엉뚱한 각도, 낯선 각도, 남이 하지 않는 각도, 그런 시각. 이렇게 하다 보면 사진도 좋은 게 재미있는 게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창의적이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위상으로부터 우리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게슈탈트 시프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아르침볼더라는 화가가 그린 베르툼누스라는 그림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르툼누스라는 이 그림 보면은요, 처음에 뭐가 보이십니까? 처음 딱 봤을 때는 막 과일들, 곡식들, 야채들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들어와요. 뭐 포도도 보이고 사과 같은 것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전체를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사람 얼굴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눈썹이 보이고 눈이 보입니다. 코가 보이죠? 수염이 났어요. 입술이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나 있죠? 목이 보이고 가슴이 보입니다.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에요. 디테일을 보면 과일이고 식물이고 그런데 전체를 보면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게슈탈트 시프트라 그래요. 게슈탈트는 독일어로 형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시프트는 영어로 전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어 영어 섞어서 만든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형태 전환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용어를 번역해서 쓰지 않습니다. 형태 전환으로 번역해서 쓰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게슈탈트 시프트, 그리고 독일에서도 게슈탈트 시프트. 이렇게 이거는 하나의 전문 용어입니다. 심리학 용어이기도 하고 미술에서도 쓰는 용어예요. 게슈탈트 시프트.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냐면 일반적인 형태 전환을 가리키는 건 아니죠. 특정한 형태 전환을 가리키는 건데, 이를테면 우리가 추석날 보름달 바라보지 않습니까? 보름달 바라보면 거기 뭐가 보입니까? 옥토끼가 방아찌는 모습이 보이죠. 디테일을 보면 분화구들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그림자들이에요. 그런데 전체로 보면 뭐로 보입니까? 옥토끼가 방아찌는 거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게슈탈트 시프트 현상입니다. 그래서 산에 갔는데 바위가 곰을 닮았다. 곰바위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개성의 송악산은 임산부가 누워있는 모습이다. 임산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다 게슈탈트 시프트 현상입니다. 인간은 희한하게도요, 대상을 그 대상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전체 큰 맥락으로 보다 보면 엉뚱한 거, 다른 거로 봐요. 그런데 이 엉뚱한 게 바로 창의력의 미천이 되는 겁니다. 보던 대로 보지 않고 남다르게 보게 되고 엉뚱하게 보게 되는 것, 그게 우리 창의력의 미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르침볼도는 이 그림을 사람의 모습으로 그렸는데 누구냐? 루돌프 2세라는 황제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그래서 그 황제의 모습을 이렇게 과일, 야채로 그렸는데, 아니 이렇게 그리면 황제가 막 진노하지 않았겠느냐? 황제를 이런 식으로 막 희화했다고 화내지 않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황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지금 과일하고 뭐 이렇게 야채 풍성한 모습을 그렸는데 타이틀을 보면 베르툼누스입니다. 베르툼누스는요, 계절의 신이에요. 계절의 신이 계절을 잘 관리해줘야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잘 돼요. 풍년이 와요. 과일들이 잘 아름드리 나무에 그냥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황제는 베르툼누스 같은 계절의 신 같은 분입니다. 이 신민들이 잘 살게끔 지금 이 나라를 잘 다스려주는, 관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의미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슈탈트 시프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르게 바라보도록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르침볼도가 그린 또 다른 그림인데요. 채소를 재배하는 사람이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은요, 그 그릇이 보이죠? 검은 그릇이 보이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채소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가득 있죠?
그런데 이건 그냥 채소를 그린 정물 아니냐, 뭐 채소를 재배하는 사람? 타이틀이 왜 그렇게 돼 있지? 예, 사람을 그린 거 어디 봐도 사람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90도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그릇이 모자가 돼버렸죠. 예, 그리고 이 채소들이 눈, 코, 뺨, 입술, 수염 이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것도 게슈탈트 시프트.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디테일을 보면 하나하나 보면 예, 이게 다 채소에 불과하지만 전체를 보면 사람으로 보인다. 예, 그래서요 우리는 맥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예,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테일에만 매여서 미시적으로만 바라보면은요, 예, 새로운 게 안 보여요. 예, 창조하려는 사람들은 너무 가까이 디테일하게 다가갈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보고 맥락을 보려고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화가의 그림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김재홍 작가가 그린 시집가는 날이라는 그림입니다. 동강 유역을 그린 그림이에요. 예, 그 동강에 댐이 들어섰죠. 그래서 일대가 수몰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댐이 들어서기 전에 화가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수몰되기 전에 가서 그리자. 수몰되면 이제 그 풍경이 많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몰되기 전에 가서 그리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예, 바위를 그리고 보시면 여기 풀을 그렸어요. 예, 그리고 이 물을 그렸죠. 그리고 이제 점점 앞부분에는 이제 땅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일대 풍경을 그린 그림인데 아주 사실적으로 그렸죠. 그런데 제목이 뭐냐? 시집가는 날이에요. 시집가는 날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부죠. 그림에서 신부 보이십니까? 예, 어디를 살펴봐도 신부가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신부가 안 보입니다. 예, 디테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전체가 신부의 모습이에요. 예, 옆으로 누워 있으니까 좀 더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전체가 다 신부의 모습이다. 여기가 머리 부분이에요. 전통 혼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부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이마가 살짝 보이고요. 머리 전체가 보이고 여기 족두리가 보여요. 뒤에 큰 비녀라고 신부들 비녀 꽂죠. 그리고 여기 앞댕기라는 댕기를 걸쳤어요. 그리고 노족삼이라는 전통 혼례복을 입고 있는데 보시면 신부가 두 팔을 앞으로 모았죠. 거기 건이라고 해서 큰 수건, 큰 이제 천을 하나 이렇게 걸쳤어요. 예, 그러니까 신랑한테 맞절하려고 두 팔을 모아서 고개를 앞으로 살짝 숙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예, 게슈탈트 시프트로 그렸어요. 그래서 디테일을 보면 바위고 풀이고 물이고 이런 건데 전체를 보다 보면은 예, 사람이 보여요. 예. 자, 이 화가는 이 동강 주제를 갖다가 이 그림 하나만 그린 게 아닙니다. 여러 그림을 그렸어요. 바로 이 게슈탈트 시프트를 이용해서 여러 그림을 그렸는데 또 다른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예, 모자상, 어머니와 아들상을 그린 그림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은 바위산이 보이죠. 바위산에 뭐 소나무 같은 게 나 있고 뒤로 하늘이 펼쳐져 있고요. 다른 산들이 연이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역시 물이에요. 예. 그런데 자, 모자상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죠? 예, 아까보다는 훨씬 잘 보이시죠? 한번 패턴이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훨씬 잘 보입니다. 이것도 90도 한번 돌려놓고 보겠습니다. 예, 자, 예, 어머니의 모습. 자, 눈, 코, 입이 보이죠? 두 손을 모았어요. 어머니가 눈 감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들도 지금 눈 감고 기도하고 있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정한수 떠다 놓고 자녀들을 위해서 천지신명께 빌었다고 하죠.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아들도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예,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빨리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우리 어머니 예, 호강시켜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예, 자, 우리 사나이는요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 이 반만년 사나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어려있다. 예. 이 반만년 사나이는 자녀들의 이런 효심이 어려있다. 아까 신부 보셨잖아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죠. 우리 반만년 사나이는 이런 일륜이 어려있다. 예. 이렇게 일륜이 어려있고 어머니의 사랑이 어려있고 자녀들의 효심이 어려있는 이 사나 개발하는 거 좋다. 예. 개발하는 거 좋다. 산업 발전시키는 거 좋다. 근데 무조건적인 막 개발은 안 된다. 우리의 얼과 넋은 지키면서 개발하자. 예. 바로 그 메시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너무 정색을 하고 던지게 되면 보는 사람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으로, 놀이 형식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다가가면서도 그림을 알아봤을 때 메시지가 확 오겠죠. 자, 전시장에 이 그림들이 걸려있을 때 처음엔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보다 보면 나중에 이미지들이 들어옵니다. 메시지가 금방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게슈탈트 시프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시각, 새로운 관념을 갖게 해주는 그런 그림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이 게슈탈트 시프트로부터 우리가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큐브 퍼즐입니다. 큐브 퍼즐은 한 번씩은 다 돌려보셨겠죠. 최소한 루비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것을 왜 만들었는가? 처음에 이것을 기하학 교구로 만든 겁니다. 입체 기하학 교구로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면적이 변하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직접 체험적으로,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교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에서 기하학을 가르치던 루비크가 큐브 퍼즐을 만들었어요. 만들고서는 어느 날 돌리는데 너무 많이 돌려갖고요. 제자리를 찾아주려고 하는데 제자리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순으로 가면 제자리로 갈 텐데 그 역순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이 돌려갖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똑똑하다고 소문난 동료 교수 좀 찾아가자. 그래서 동료 교수를 찾아갑니다. 큐브 퍼즐을 넘겨요. 당신이 한번 좀 맞춰봐라. 그러니까 그 교수가 손살에 칩니다. 나 바빠. 지금 바빠. 나중에 내가 시간 나면 해줄게. 지금은 안 돼. 그러니까 루비크가 막 사정을 합니다. 내가 너무 답답해갖고 너무 안 돼서 막 진짜 머리 뚜껑이 열릴 것 같아. 그래서 당신 찾아와서 이렇게 사정하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거절할 수 있어? 당신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교수가 하는 수 없이 알았어. 그럼 내가 잠깐 한번 만져볼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돌리다 보니까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머리가 진짜 좋았던 교수였는지 막 돌리다가 결국 맞춰냅니다. 이야, 이거 신기하다. 그러면서 다시 틀었다가 맞췄다 반복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루비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됐다. 나도 이제 알겠다. 돌려다오. 그랬더니 그 교수가 5분만. 더 돌리겠다는 거죠. 바쁘다는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아주 거기 몰입을 해버립니다. 루비크가 그 모습을 보고서는 뭔가 느낌이 와요. 다른 교수들한테도 가져다 줘 봅니다. 학생들한테도 가져다 줘 봅니다. 다들 뭐 이상한 거 만들어 왔다. 지금 시간 없다. 시큰둥해요. 그런데 돌리기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르더라는 거죠. 학생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저 주시면 안 돼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전체 흐름을 보고 그 전체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자기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구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뭐로 보였는가? 장난감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애고 어른이고 한 번 잡으면 놓을 줄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구가 아니다. 그럼 뭐냐? 장난감이다. 장난감 공장 가서 출시하자. 지금까지 전 세계에 수억 개 팔았습니다. 루비크는 엄청난 돈방석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창조란 이렇게 전체를 볼 때 생기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다른 거 볼 때, 다른 각도, 다른 시각, 중요성 이야기했죠? 또 하나 중요한 거. 전체를 보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 창의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한번 창의력과 관련한 단어들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 영어로 하면 이미지네이션이죠. 상상력이 뭡니까? 형상. 어떤 상으로 생각하는 능력 또는 형상화해내는 능력, 형상으로 보여주는 능력. 이게 상상력이죠. 이미지. 영어도 똑같아요. 이미지화하는 능력, 이미지로 보여주는 능력,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미지네이션이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선견지명. 남들보다 먼저 앞을 보죠. 미래를 보죠. 이런 사람들이 창조적이 되겠죠.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직관도 마찬가지죠. 꿰뚫어 보는 겁니다. 남들은 제대로 못 볼 때, 겉만 볼 때 속까지 꿰뚫어 보는 사람들, 직관하는 사람들. 그래서요, 미술 작품 보다 보면 왜 창의력이 늘어나는가? 자기도 모르게요. 다양한 각도에서 보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요. 전체 보게 되고요. 우리 그림 앞에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감상 많이 해본 사람들은 뒤에서 좀 보세요. 전체 좀 보세요. 너무 거리가 그러니까 충분히 안 생기면 눈을 흐릿하게 뜨고 보세요. 흐릿하게 뜨고 보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눈을 가지고 사물을 다양하게 봐버릇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창의력이 자라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니타스를 주제로 한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얀 트렉이 그린 바니타스 정물이라는 그림인데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입니다. 예. 이 무렵에 이 정물화를 그릴 때는요, 이 주제, 바니타스 주제로 많이 그렸어요. 바니타스란 말은요, 영어로 하면 베너티입니다. 베너티. 예, 헛됨, 허영, 인생무상. 라틴어예요. 바니타스는. 성경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전도서에 그런 귀절이 있죠. 바로 거기서 가져온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예, 인생의 헛됨, 예, 인생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림입니다. 보면 정물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지금 투구가 보입니다. 예, 힘을 나타내죠. 권력을 나타냅니다. 권력으로 죽음 막을 수 있는가? 예, 죽음 막을 수가 없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해골이 보이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 여기 그 지프로 된 면류관을 썼는데 이 지피 다 지금 말라 비틀어졌죠. 인생의 성공과 영광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거 말라 비틀어진 집하고 똑같다. 죽을 때 대봐라. 뭐 대단히 성공했다고, 대단히 부를 쌓았다고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것인 줄 아는가? 아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책이 보입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인생의 날이 하루라도 더 연장되는가? 예, 아니다. 어차피 인간은 죽게 되어 있다. 해골이 지금 놓여 있는 이 상자가 지금 보입니다. 이 상자는 보석 상자예요. 그 앞에 그 당시 중국에서 수입한 값비싼 비단천이 있어요. 재물을 뜻합니다. 재물로 그러면은 영생을 할 수 있는가? 재물로 영생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이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곰방대가 보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와 같은가? 이 곰방대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와 같다. 나오는가 하면 나타나는가 하면 사라진다. 또 뭐와 같은가? 여기 조가비가 보이고 갈대가 하나 보이는데 옛날 유럽 아이들이 여기다가 비눗물 놓고서요. 요 갈대로 대롱으로 비눗방울 불었어요. 인생이란 비눗방울 같다. 나타났는가 하면 사라진다. 여기 그림이 보이죠? 악보가 보이고 또 악기도 보입니다. 악기, 예술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해주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인생을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러니 이렇게 인생은 허무하다. 캐세라세라 제멋대로 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림인가? 그게 아니죠. 예. 이렇게 인생은 허무하니 우리 부지런히 살자, 근면히 살자. 예. 내가 나중에 신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부지런히 근면히 신의 말씀을 좇아서 삶을 살면 특히 나에게 주어진 것, 모든 것, 특히 나의 직업 이런 것을 신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신이 주시는 내게 주신 일이 신이 주신 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살아가면 언젠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신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사실을 잊지 말자. 네. 인생이 짧고 인생이 유한하고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래서요, 이 그림은 인생이 허무하다 이야기하는 그림이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성실히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살자 이런 메시지가 담긴 그림입니다. 특히 그 네덜란드를 비롯한 개신교 지역에서 이런 그림이 많이 그려졌는데 개신교 지역에서는 성화들이 많이 없어지죠. 예.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있다 이런 좀 생각들이 있어서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물화를 그리면서도 거기에 어떤 신앙의 의미를 담기를 원했는데 바로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긍정의 정신입니다. 예.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한계가 많더라도 우리 긍정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암브로시우스 보스하르트가 그린 창가의 화병이라는 이 그림도 역시 바니타스 주제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는 뭐 꽃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에는 무슨 권력을 상징하는 투구도 안 보이고 그리고 돈을 상징하는 것도 안 보이고 뭐 지식을 상징하는 것도 안 보이고 이게 왜 어떤 인간의 유한함과 그 한계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냐. 그림 가만히 보시면은요. 꽃이 사계절의 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이 다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죠. 꽃은 금세 피었다가 금세 지지 않습니까? 봄꽃은 가을꽃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여름꽃하고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각각 다른 계절의 꽃을 지금 한 화병에다 다 그려놨어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이 화병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데 근데 만날 수 없는 것들이 한 자리에 있구나.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구나. 그러니 우리 부지런히 살자.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런 바니타스의 어떤 그림으로부터, 바니타스 주제의 그림으로부터 우리는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한계를 받아들이고 긍정하자. 바로 이런 태도도 어떤 창조의 길을 열어주는 태도입니다. 그런 사례로 제가 가지고 온 팁은 카일 워런이라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예, 카일 워런은 교통사고로 집과 차를 다 잃고 이혼하게 된 사람이에요. 노숙자 신세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날 헛간에서 술피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 신세가 이게 뭔가. 그런데 잠든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문구가 떠올랐냐면 렌트 허스번드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남편을 빌려라. 황당합니다. 갑자기 이 문구가 떠올라서. 그래서 왜 이런 문구가 떠올랐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처럼 혼자가 된 남편이 있다면 당연히 혼자가 된 아내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살면서 뭐가 제일 불편할까? 미국에서는요. 대부분 단독주택 살다 보니까 집수리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기술자들한테 맡기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이 대부분 집에 장비 갖춰놓고 웬만한 건 다 자기가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없으면 그 여성들이 매우 불편하겠죠. 그러면 내가 다른 재주는 없고 이 손재주는 있으니까 허드렛 일 하자. 나는 지금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허드렛 일을 해주자. 근데 가게 차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가까스로 돈 긁어 모아서 아주 낡은 차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는 그 차에다가 글자를 크게 써붙여요. 남편을 빌려라. 렌트 허스번드 쓰고 동네방네 돌아다닙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거 왜 풍기물란이냐. 남편을 빌리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차를 세우게 합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남편 빌리라니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설명을 합니다. 남편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성실히 일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안 받겠습니다. 성실히 일해드리겠습니다. 진짜냐? 진짜다.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일해라. 이렇게 해서 일하게 되고요. 자동차를 몰고 가면 사람들이 계속 세웁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 식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이 사례가 재미있다고 생각한 지역 방송국에서 이 사람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막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전화가 옵니다. 도저히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회사를 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회사를 차려서 지금 보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바로 그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 신종 비즈니스의 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년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회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바니타스가 주는 교훈, 한계를 받아들이고 긍정하라는 것. 여기서 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 예술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긍정하게 해요. 감동을 얻고 카타르시스를 얻게 합니다. 우리가 정화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세상을 그만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페이지망을 표현한 그림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질롱 르동이 그린 영혼을 향해 움직이는 이상한 풍선 같은 눈이라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열기구 같은 게 떠 있는데 열기구가 눈이에요. 그 모습이 좀 징그럽습니다. 그 열기구 밑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의 머리가 있어요. 끔찍합니다. 이것도 인간의 유한함을 나타내주죠. 그런데 눈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존을 얘기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해요.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무한을 바라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신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세계를 갖다가 대자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세계를 갖다가 초현실 세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우리의 실존을 너무 재미있게 표현했죠. 대페이지망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전치입니다. 프랑스어인데 전치, 바꾼다는 거죠. 어떤 것을 다른 곳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분위기를 바꾼다든지 뭔가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 바꾸는 거가 대페이지망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요, 다른 엉뚱한 환경에다 갖다 놓으면 맥락이 막 뒤바뀌어 버리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죠. 마구 전치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막 남극인데요.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와요. 있을 수가 없죠. 그 세렝게티 초원인데요. 아프리카 초원인데요. 백곰이, 펭귄하고 백곰이 거기서 막 어우러져서 놀아요.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게 대페이지망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섞어 놓다 보면은요, 인간은 희한하게 그걸 말이 안 돼. 이성적으로 딱 닿는 게 아니라
네, 말이 안 되는데 굉장히 재밌네, 뭔가 이상하네, 끌리네, 그러면서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엉뚱하고 새로운 것들을 상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알게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가 창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이 대페이지망 효과를 나타내는 그림들, 특히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이 이 기법을 사용해서 많은 작품들을 남겼는데요. 뭐 이런 그림도 대페이지망 그런 기법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크노프라는 화가가 그린 애무라는 그림 보면은, 예, 사람하고 동물하고 애무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동물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에요. 몸은 치타의 몸인데 여자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남자는 가만히 보면 남자의 몸인데 가만히 보면 얼굴이랑 느낌이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해요. 섞여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존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너무나 신비로워요. 예. 보고 있다 보면 우리도 저 신비로운 세계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걸 섞어 놓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화에서도 보면은요, 켄타우로스라고 해서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말인 그런 존재들이 있죠. 그리고 인어는 어떻습니까? 상체는 여성인데 하체는 물고기예요. 이게 다 대페이지망입니다. 예. 사실 대페이지망은 우리가 옛날부터, 예, 어떤 세상을 설명하고 신화를 만들 때부터 작용했던 어떤 표현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인간은 마구 섞어 놓습니다. 벼락이 치죠. 번개가 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저건 제우스가 지금 무기를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던져서 죽이려는 거야. 예. 대페이지망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하고 너무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이거는 난장판 카오스가 아니라 그냥 난장판 카오스 같지만 거기서 뭔가 이상하고 새로운 게 보여요. 네. 그럼 우리가 새로운 뭔가 가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런 사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티븐 터벡이라는 사람의 사례와 글래스고 병원 사례인데요. 지금 보시는 건 뽁뽁이죠. 버블랩. 예.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의 한 병원에서요, 예, 임산부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엄마 뱃속에서 꺼내야 돼요. 근데 아기가 지금 엄마 뱃속에 있은 지 오래 안 돼서, 예, 꺼내기가 꺼려집니다. 근데 아기를 엄마가 죽으면 아기도 어차피 죽으니까 일단 아기를 꺼내고 봐요. 700g밖에 안 됩니다. 네, 엄마는 수술해서 무사히 살아났고, 자, 이 아기를 살려야 되는데 아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체온 조절을 못해요. 인큐베이터에 넣어놨는데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맞는 옷도 없죠. 그래서 자꾸 체온이 내려가서 저체온증으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천으로 뚫뚫뚫 싸놓습니다. 체온 지키라고. 그런데도 체온이 계속 내려가요. 예. 그래서 막 이제 의사들이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지? 근데 한 의사가 그 아기가 천에 쌓인 모습을 보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건을 무슨 포장지나 이런 걸로 쌓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기가 포장지 생각하다 보니까 뽁뽁이가 떠오르는 겁니다. 갑자기. 그래서 병원 직원한테 부탁합니다. 뽁뽁이 좀 빨리 하나 사다 주세요. 그래서 사다 줍니다. 그걸로 아이를 쌉니다. 그랬더니 진짜 놀랍게도 체온이 다시 올라가서 정상화됩니다. 죽을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납니다. 천으로 쌌을 때는요, 공기가 통하다 보니까 체온 유지가 제대로 안 돼요. 뽁뽁이는 비닐이죠. 거기다가 버블들이 있어서 바깥의 기온과 아이 체온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 싸는 거로 사람 싸니까 사람이 살아나요. 이거 카오스죠. 어떻게 사람을 뽁뽁이로 쌀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로 사람이 살아나요. 예. 그리고 옆에 이제 보시는 달력은 스티븐 터벡이라는 사람이 만든 달력입니다. 이 달력은 숫자만 보여주는 달력인데, 예, 1월부터 12월까지 숫자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요 위에다가 뭘 덮었느냐? 뽁뽁이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2, 3 요 숫자 위에 버블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예. 캘린더하고 뽁뽁이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런데 그걸 붙였어요. 예, 이게 바로 대페이지망이죠. 예. 이걸 인터넷 상품으로 내놨다가 2008년 미국에서 가장 히트친 인터넷 상품이 됐습니다. 뽁뽁이를 붙인 달력. 뭐 하라는 거죠? 시간 지날 때마다, 날짜 지날 때마다 뽁뽁 터트리라는 거예요. 재밌죠? 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요, 이게 오래 못 가요. 엄마 아빠가 한눈팔 사이에 아이들이 뽁뽁뽁뽁 터트리라고 정신없습니다. 예. 비싼 거 아니니까 또 사면 되고 선물하기도 좋죠. 달력하고
뽁뽁이하고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낯선 것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어요. 다음 마지막 이미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갱이라는 화가가 그린 오감이라는 그림인데요. 우리의 오감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림 보시면은요, 거울이 보이죠? 시각을 상징합니다. 꽃이 보이죠? 후각을 상징합니다. 빵과 포도주가 보입니다. 미각을 상징합니다. 악기하고 악보가 보이죠? 청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갑하고 트럼프가 보이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이죠? 촉각을 상징합니다. 오감을 상징하는 것들인데요. 단순히 오감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거울인데요. 그 앞에 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이 비치질 않아요. 뭘 이야기하려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거울에 비친 이미지와 같다. 하나의 환영과 같다. 나타났는가 하면 사라진다.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어디 있는가? 저 하늘나라에 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거울에 비친 산과 같다. 그리고 이 보시면 카네이션 꽃이 세 송이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빵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 또는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자, 신앙을 이야기하는 이미지들이죠. 그 앞에 있는 그 청각을 상징하는 악기와 악보, 즐거움, 놀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악보를 보고 악기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 재미있습니다. 또 트럼프하고 돈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자, 앞에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들, 뒤에 신앙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크판은 가만히 보면 뒤로 갈수록 좁아져요. 원근법에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건 화살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삶에 매달리지 말고 뒤에 있는 삶을, 뒤를 중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오감을 상징하는 사물들을 통해서 신앙의 길로 가라, 구원의 길로 가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들을 옛날 화가들은 많이 활용했어요. 왜냐하면 그림은 글로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을 집어넣으면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을 많이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또 배울 바가 있습니다. 상징은요, 새로운 가치를 대상에 더해줘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의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우리가 에펠탑 사례를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펠탑은 19세기 말에 세워졌죠. 파리 에펠탑이 세워질 때요, 극심한 반대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7층 높이가 그 건물이 7층까지 밖에 못 짓는 이 파리에다가 360m짜리 이 쇠탑을 세우니까 돌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들 사이에 이 쇠탑을 갖다 이렇게 높이 세워놨습니다. 극심하게 반대했죠. 하지만 지금 파리의 서정을 대변하는 상징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세워질 때 모파상이라는 소설가는 너무너무 극력 반대를 했어요. 절대 세우면 안 된다. 그런데 에펠탑이 세워지니까 매일같이 에펠탑 안에 있는 카페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묻죠. 아니, 그렇게 에펠탑 싫어하고 반대하던 사람이 어떻게 당신 그렇게 매일매일 그 에펠탑으로 출근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모파상이 이야기합니다. 파리 시내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것은 이 에펠탑 안에 있는 카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어쩔 수 없이 에펠탑으로 출근한다. 이렇게 흉물의 상징이었습니다. 혐오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요, 파리를 예술의 도시로 생각해요. 서정과 낭만의 도시로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 에펠탑이라는 너무나 독특하게 생긴 쇠탑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외국 사람들은 에펠탑을 파리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생각해요. 파리는 예술의 도시죠. 예술의 상징, 낭만의 상징, 서정의 상징. 그러니까 파리 가면 저기는 반드시 가야 된다. 그래서 매년 600만 명이 이 에펠탑을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물은요, 인간에게 하나의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자신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징이에요. 나는 게으름의 상징일 수도 있고 부지런함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리석음의 상징일 수도 있고 현명함의 상징일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나름의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상징으로 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술 작품의 상징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나라는 존재를 어떤 상징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혐오의 상징을 갖다가 아름다움과 예술과 낭만의 상징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예술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세상을 달리 보고 깊이 보고 다른 각도에서 보고 멀리 보고 그리고 또 낙관적으로 보고 다르게 바라보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술 감상은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좋은 예술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주민 여러분께 명화 감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